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테크 코스 3기 건프입니다. 오늘은 도커 이론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스편을 보기 전 꼭 이론편을 먼저 봐주세요. 이번 테크톡에서 다룰 내용은 도커 엔진, 도커 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도커 서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이고요. 여러 종류의 컨테이너를 야물 파일로 선언적으로 컴파일에 생성할 수 있는 도커 컴포즈의 이해입니다. 앞서 다룰 각각의 내용을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도커라는 개념이 워낙 넓은 개념이기에 큰 틀을 흐름에 이해한다면 세세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답을 찾아가보죠. 이번 테코톡에 나오는 용어가 정말 많아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먼저 도커를 정의해볼게요.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도구예요. 도커란 말도 어색한데 컨테이너, 가상화 도구 등 애매모호한 말들이 참 많아요. 가상화부터 컨테이너까지 하나씩 알아보죠. 가상화를 설명하기 전 가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가상화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여기 엄청 좋은 서버가 있어요. 가격이 6천만 원이나 해요. 이 서버에 직접 개발한 쇼핑몰 사이트를 돌리기로 했어요. 고정 사용자가 1000명 정도네요. 기껏 비싸게 구매했더니 성능의 반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서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올리기로 해요. 이번에 만든 서비스는 반려동물 사료 플랫폼이에요.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려 하니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과 충돌이 일어나네요. 결국 반려동물 사료 플랫폼을 구동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동하려 하니 이전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고, 이전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니 새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문득 서버의 성능을 나눠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가상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개념이에요. 하나의 서버 자원을 나눠서 가지며 성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서버들은 각기 다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가상화를 통해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에는 많은 자원을 할당해주고 적은 서비스에는 적게 할당할 수 있게 됐어요. 가상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았으니 가상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봐요. 먼저 가상화를 살펴볼게요. 서버 가상화란 하나의 물리적 서버 호스트에서 여러 개의 서버 운영 체제를 게스트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아키텍처예요. 하나의 호스트에 게스트 OS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서버 가상화를 구현해주는 기술은 하이퍼바이저예요.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하나의 호스트 OS에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개의 운영체제는 가상머신이라는 단위로 구별돼요. 각 가상머신에는 여러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사용돼요. 하이퍼바이저에 의해 생성되고 관리되는 운영체제는 게스트 운영체제라 하며 각 게스트 운영체제는 다른 게스트 운영체제와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과 시스템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해요. 하이퍼바이저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하이퍼바이저는 OS들에게 자원을 나눠주는 조율해요. OS들의 커널을 번역해서 하드웨어에게 전달해요. 대표적인 가상화 툴로 버추얼박스, VM웨어 등이 있어요. 각종 시스템 자원을 가상화하고 독립된 공간을 생성하는 작업은 하이퍼바이저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일반 호스트에 비해 성능의 손실이 발생해요. 또한 가상머신에는 게스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커널 등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배포하기 위한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크기 또한 커져요. 즉, 가상머신은 완벽한 운영 체제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성능이 느리고 용량상으로 부담이 있어요.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데 OS까지 새로 띄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컨테이너는 가상화된 공간을 생성하기 위해 리눅스 자체 기능인 chroot, 네임스페이스, C그룹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세서 단위의 격리 환경을 만들어요.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컨테이너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실행 파일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이미지의 용량 또한 가상 머신에 비해 대폭 줄어요.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시간이 가상 머신에 비해 빠르며 가상화된 공간을 사용했을 때 성능 소실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른쪽 이미지에는 도커 엔진이라 표현했지만 컨테이너를 다루는 기술은 도커 말고도 다른 벤더사도 많아요. 컨테이너 기술이 도커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앞서 서버 가상화와 컨테이너 가상화의 장단점을 살펴봤어요. 컨테이너를 왜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보다 가볍고 빠르니까 쓰지 않을까?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저는 솔직히 컨테이너를 멋지게 말하는 게 도커인 줄 알았어요. 도커를 사용하면 컨테이너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쫓아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도커가 컨테이너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컨테이너 기술에 여러 기능을 추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 답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물체를 격리하는 공간을 뜻해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컨테이너는 격리된 상태로 다른 컨테이너들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적 의미에서의 컨테이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담기는 것들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관리해요. 무언가의 생성, 운영, 제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해요. 가상화 관점에서의 컨테이너란 이미지 목적에 따라 생성되는 프로세스 단위의 격리 환경이에요. 이미지는 간단히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컨테이너는 환경을 제공하며 프로세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과 엔지닉스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를 통해 실행해보려 해요. 여기서의 이미지의 목적은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엔지닉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앞서 봤던 이미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컨테이너 부분은 표시된 부분이었어요. 컨테이너를 자세히 보니 스프링부트 프로세스와 엔지닉스 프로세스가 각각 할당되며 격리되어 있네요. MySQL은 따로 설치하여 실행했다고 가정할게요. 도커 엔진 위에 없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컨테이너는 파일 시스템과 격리된 시스템 자원 및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가져요. 컨테이너가 실행되며 프로세스가 실행되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할당받고 프로세스를 실행해요. 이때 커널을 통해 필요한 자원들을 가져가요. 프로세스는 OS 위에 실행되겠죠? 이를 호스트 OS라 표현할게요. 그렇다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컨테이너는 프로세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며 실행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 말할 수 있어요. 즉, 스프링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하나 컨테이너로 실행하나 호스트 입장에서는 똑같은 프로세스로 본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컨테이너를 왜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죠. 컨테이너는 프로세스를 격리된 환경에서 관리해요. 이때 격리된 환경은 호스트 OS와의 격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에 어떠한 설정을 하든 호스트 OS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우리만의 독립된 개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프로세스를 컨테이너 단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프로세스의 관리, 확장에 용이해져요.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지나쳤던 그림에 도커 엔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용자는 도커 엔진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어요. 도커 엔진을 정의해 볼게요. 도커 엔진은 유저가 컨테이너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예요.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며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하는 볼륨의 관리, 컨테이너의 접속을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해요. 각각의 내용이 너무 넓어 도커 엔진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잠깐 살펴볼게요. 도커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사각형 박스는 각각 프로젝트라 부르며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도커 명령을 쳤을 때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될까요? 먼저 사용자는 도커 명령으로 도커 엔진에게 명령어를 보내요. 이를 전담하는 도커 클라이언트는 run 도커 소켓에 위치한 유니스 소켓을 통해 도커 데몬의 API를 호출해요. 도커 데몬은 명령어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도커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며 사용자에게 결과를 출력해요. 도커 D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며 이미지를 관리하는 주체예요. 도커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를 도커 데몬이라 불러요. 도커 데몬에게 명령어를 직접 보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URL 요청을 보내 명령어를 쳤을 때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걸 한번 되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가상화가 필요한 이유와 종류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기서 컨테이너 가상화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가상화 기술인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도커 엔진에 대해 알아봤어요. 처음에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죠. 배를 도커 엔진, 그리고 배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 말할 수 있겠네요. 바다는 호스트 OS고요. 도커 로고에서도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단일 서버에서 단일 도커 엔진에 대해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여러 개의 서버의 도커 엔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의 호스트 머신에서 컨테이너가 많아져 CPU나 메모리, 디스크 용량과 같은 자원이 부족해졌어요. 새로운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는데 자원 부족으로 추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매우 성능이 좋은 서버를 새로 산다예요. 이를 스케일업이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자원의 확장성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은 해답이에요. 자원이 부족할 때마다 자원을 더 사야 하거나 기껏 자원을 사놨는데 그만큼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로 만들어 자원을 병렬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는 스케일 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4기가의 메모리가 탑재된 서버 한 대에 도커 엔진을 설치해 실제 운영 환경에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죠. 이 한 대의 서버에 컨테이너가 이미 생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4기가의 메모리가 탑재된 새로운 서버를 추가해 자원을 늘리는 거예요. 만약 놀고 있는 자원이 많다면 다시 줄이면 돼요. 그림에서는 두 개의 호스트 OS가 하나의 클러스터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밟히네요. 이를 먼저 정의해 볼게요. 서버 클러스터란 각기 다른 서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과 같이 동작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에게 고가용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동일한 네트워크 풀을 쓰며 요청에 따라 트래픽을 분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자원풀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서버나 컨테이너가 추가됐을 때 이를 발견하는 작업부터 어떠한 서버에 어떠한 컨테이너를 할당할 건지에 대한 작업들 등 처리해야 될 작업이 엄청 많아요. 다양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커 스웜이에요. 도커 스웜은 스웜 모드를 지원해요. 스웜 모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컨테이너를 다루기 위한 클러스터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같은 컨테이너를 동시에 여러 개 생성해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컨테이너 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로의 연결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해요. 스케일아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자체적으로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고 개발자가 직접 늘려줘야 돼요. 스웜은 도커 엔진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아까 도커 엔진 그림 생각나시나요? 도커 엔진 프로젝트 안에 스웜 킷이 포함되어 있네요. 스웜 모드는 매니저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워커 노드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관리되는 도커 서버이고 매니저 노드는 워커 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도커 서버예요. 매니저 노드는 기본적으로 워커 노드의 역할을 포함해요. 매니저 노드는 운영 환경에서 다정화하는 것이 좋아요. 매니저 노드의 부하를 분산하고 특정 매니저 노드가 다운됐을 때 정상적으로 스웜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클러스터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AWS EC2 인스턴스의 예를 들어볼게요. 4개의 인스턴스가 준비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우선 매니저 노드의 역할을 할 인스턴스, 노드의 역할을 할 인스턴스를 지정해요. 저는 인스턴스 1을 매니저 노드로 지정하고 2, 3, 4를 워커 노드로 지정했어요. 노드를 지정했으면 역할을 할당해줘야겠죠. 도커 명령인 도커 스웜 이닛을 통해 매니저 노드를 설정해요. 이제 워커 노드를 추가할 차례예요. 도커 스웜 조인을 통해 노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워커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 단위가 완성됐어요. 물론 매니저 노드도 한 개의 클러스터라 말할 수 있긴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잠깐, 서비스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네요. 이를 확인하고 넘어가보죠. 일반적인 도커 명령어의 제어 단위는 컨테이너예요. 이는 도커 클라이언트가 제어하는 것은 컨테이너라는 말이에요. 도커 서함에서의 제어 단위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같은 이미지에서 생성된 컨테이너의 집합을 의미해요. 그림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서비스를 제어하면 해당 서비스 내의 컨테이너에 같은 명령이 수행돼요. 이때 서비스 내의 컨테이너를 태스크라고 불러요. 서비스의 정의에 따라 태스크를 할당할 적합한 노드를 설정하고 선택된 노드의 태스크를 분산해서 할당해요. 함께 생성된 태스크를 레플리카라고 하고 서비스에 설정된 레플리카의 수만큼 테스트가 스웜 클러스터 내에 존재해야 해요. 그림에서는 아무 노드에 레플리카 셋을 3으로 두었어요. 예제를 조금 더 확인해보죠. 저는 스프링 부트, 엔진엑스, 즉 2개의 서비스를 정의했어요. 스프링 부트는 모든 노드에 생성된 태스크의 수를 3개로 설정했고 엔진엑스는 모든 노드에 2개로 설정했어요. 클러스터 안에 스프링 부트 컨테이너 3개, 엔진엑스 컨테이너 2개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스웜은 서비스의 태스크들에 대한 상태를 계속 확인하다가 서비스 내에 정의된 레플리카 수만큼 스웜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태스크 레플리카를 생성해요. 즉 그림과 같이 하나의 노드가 다운되면 다른 노드의 태스크를 생성해요. 하지만 매니저 노드가 다운이 돼버리면 클러스터가 사라지겠죠? 이 밖에도 스웜 모드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 관리, 서비스 관리,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능, 클러스터 내 노드를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요. 도커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 많이 유사하죠. 이 또한 각각의 내용이 워낙 넓어서 스원 모드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스원 모드를 살펴봤어요. 스원 모드를 왜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의 확장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라는 답을 할 거예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필요하죠. 서비스에 필요한 컨테이너가 한두 개 정도라면 도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여러 대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앞서 봤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를 클러스터 내에 묶었고 프로젝트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스프링 부트,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필요해요. 이 컨테이너들을 기반으로 태스크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매번 명령어를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는 비효율적이에요. 지금만 봐도 5건의 명령어를 쳐야 되겠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컴포저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실행해요. 스원 모드의 서비스와 유사하게 설정 파일에 정의된 서비스의 컨테이너 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도커 사진을 다시 보죠. 컴포저는 도커 엔진 밖에 위치해 있어요. 도커 엔진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커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컴포저를 직접 설치해야 해요. 도커 컴포즈로 컨테이너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플로우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도커 컴포즈는 컨테이너의 설정에 정의된 야물 파일을 읽어 도커 엔진을 통해 컨테이너를 생성해요. 따라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려면 야물 파일을 먼저 작성해야 해요. 저는 야물 파일에 엔진엑스, 스프링 부트 서비스를 정의했어요. 파일을 작성 후 도커 컴포즈 명령을 통해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컴포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커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도커 컴포즈.야물이 위치한 디렉터리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으로 사용해요. 즉, 야물 파일에 저장된 디렉터리의 이름에 따라
프로젝트의 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지처 설정도 가능해요.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서비스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컨테이너 안에 지금 4개가 보이는데 각각의 컨테이너는 번호를 붙여서 서비스 내의 컨테이너를 구별해요. 앞서 도커 컴포즈를 살펴봤어요. 컴포즈를 왜 써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컨테이너의 생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라는 답을 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에서 설명한 기술들의 실제 사용법은 다루지 않았어요. 쿠버네티스 또한 다루지 않았는데 쿠버네티스는 결국 오늘 설명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해한다면 쿠버네티스도 쉽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만들며 참고했던 자료들이에요. 이만 테코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